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3년 6월 2회차의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를 봤는데 이번엔 그냥 다 암기더라고요.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시험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61번 문제가 거실 제연 설비의 설계 중에 배출 풍량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중 맞는 것은, 즉 말부터 벌써 꼬았네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연구역의 풍량은 제연구역 이 크기나,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크기나 높이에 따라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연구역 설치할 때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또 이 기준이 400제곱미터 4000이 됐네요. 4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또 풍량이 변경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원이 40m 안에 제연구역이 들어가냐 또는 60m 안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풍량이 변경되게 됩니다. 즉 같은 1000제곱미터여도 뭐 이런 식으로 제연구역이 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직거리는 제연경계벽의 수직거리에 따라서 연관이 있고, 또 면적과 형태는 방금 밑에서 공부했듯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기의 유입 방식과 방출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기준에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4번이 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결국 4번이 됩니다. 제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거실 제연 설비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제연 설비라고 하는 전실, 부속실이죠. 부속실 제연 설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실은 우리가 이 차압에 대한 기준이 자동식 소화 설비랑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야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연은 국내에서는 자동식 소화 설비라던가 피난 설비랑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소방 대상물에 따라 적용하는 포소화 설비의 종류 및 적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참 좀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숙지하는 건 숙지하는 거고, 조금 쉽게 공부를 해보자면 우리는 소방 설비에서 소화 설비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수동적인 아이들이 있고 자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가 될 거고, 수동은 뭐 소화기라던가 소화전이 되겠죠. 개념적으로 뭘 알고 가야 되냐면, 자동으로 터지는 애를 필요로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도 스프링클러 설비 중 하나거든요. 결국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 즉 얘네는 다 일단 안전한 애들인 거고, 이제 보통 안전한 걸 설치하라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2번인데, 우리가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으로 주변에 막는 게 없으면 포소화 설비 설치할 수 있다고 저번 회차에 풀이해도 했었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는, 우리가 특수 가연물이 뭔지 몰라도 가연물이 타는 놈이잖아요. 특수하다는 건 얘가 좀 더 위험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불이 크게 나는 공장에 우리가 호스릴 포 소화 설비라는 건 결국 호스릴 소화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이 너무 큰데 사람이 앞에 가서 쏜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명확한 거는 이 기준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숙지는 이제 공부의 문제인 거고, 모르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해볼까 한번 가보는 거죠. 63번은 일단 답이 3번인데 이건 뭐 설명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숨이 막힙니다. 이게 50밀리 칸델라가 아니고 이게 이제 7밀리 칸델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광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봐볼까요? 일단 우리가 답을 모른다고 봐보고 방사성 물질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할 것. 그런데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파괴가 안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얘는 그냥 맞는 애일 거예요. 그리고 4번 보면 위치 표지의 표지면은 당연히 변형, 변질, 변색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2번, 3번 중에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건 솔직히 숙제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고 얘가 7인 게 답이 됩니다. 뭐 설명드릴 내용도 없죠. 그 다음에 전출이 아니죠? 방출일 텐데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의 분사헤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것도 그냥 다 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지금 안 외우고 있거든요. 답은 봤지만 일단 우리가 3개가 숫자를 주어주고 하나가 숫자를 안 주면 보통 얘는 답이 맞죠. 그러니까 내용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 2개는 값이 비슷한데 얘만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몰라도 얘를 2번을 답으로 합니다. 실제 답이 2번인데 얘가 0.9 메가파스칼이더라고요. 왜냐고 물으시면 그건 기술사 공부하시고 사실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니까 1, 2, 9를 외우시고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면 찍어 보시면 되겠죠. 저런 문제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65번을 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블라블라블라 수원은 몇 톤이어야 하는가? 세제곱미터 되겠죠? 우리는 이 설치 개수는 별로 사실 상관이 없죠.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의 기준 개수는 10개, 20개, 30개인데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면 최소 10개니까 기본적으로 10개고 우리가 또 아파트는 10개가 됩니다. 이 이유는 아파트는 방화구역이 잘 돼 있고 일반적으로 뭐 식당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기름을 쌓아두고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높아지거나 또 우리가 판매시설이라는 건 가연물이 많은 거죠. 판매시설 그리고 지하가라던가 지하 역사 같은 거 이거 화재 불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도소매 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붙으면 번져나가는 게 대책이 없죠. 아주 그래서 위험한 거는 30개 그 다음에 기본은 10개 그리고 그 외의 아이들이 이 안에 20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은 헤드가 8m 이상 높이에 설치될 때와 이하의 높이가 설치될 때 용도에 상관없이 20개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화재가 나면 화재 열기류가 올라가서 이 상부에 설치된 헤드를 개방하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는요. 헤드가 여기 설치됐을 때와 위에 설치됐을 때 이 기류가 뭐 바람이 분다던가 해서 근처 헤드가 개방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근처 헤드만 다 개방이 돼서 옆에 좀 있다가 터져야 할 헤드가 개방이 되지 못한다면 이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20개를 설정해서
좀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도록 기준기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다 문제를 안 풀었네요. 그러면 11층 이상이니까 지하층을 제외해야 돼요. 11층 이상은 30개인데 우리가 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서는 스프링클러의 수원은 기준 개수 곱하기 1.6톤은 큐빅미터가 되기 때문에 30 넣으면 얘는 48톤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케이블 트레이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저장하여야 할 수원의 양은 몇 톤인가? 우리가 결국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컨베이어라던가 뭐 특수 가연물이라던가 또 케이블과 덕트에 설치할 경우 또는 차고, 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원의 양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살수 밀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살수 밀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헤드를 설치해서 이 헤드에서 물이 나오면 이렇게 방호구역 안에 헤드가 이제 물을 뿜게 되겠죠. 그때 이 물을 뿜는 요 단위 면적당 물의 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값이 우리가 살수 밀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밀도 개념은 최적당 킬로그램이 되긴 하는데 얘는 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 면적당 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컨베이어나 특수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10리터 per 분당 단위 면적당이 되고 케이블 덕트는 12 단위 똑같고요. 차고 주차장은 20이 됩니다. 과연 특수가연물이 차고 주차장보다 덜 위험한가라는 거는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시험이니까 우리는 요즘 단위를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리터가 우리가 값만 다르지 세제곱미터와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 단위가 같은 단위니까 우리는 이 분과 면적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이라는 건 기사시험에서 고층 건축물이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20분의 방사를 규정하고 있고, 근데 이거 케이블이니까 밑에 해보겠습니다. 단위를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되는데 20분을 방사해야 될 거고 바닥 면적이 70제곱미터라고 줬어요. 그럼 70제곱미터를 곱하면 이 값이 16.8톤이 나오는 거죠. 0.012 곱하기 20 곱하기 70 하면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유의할 점은 특수가연물과 차고 주차장은 최소 면적이 50제곱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실제 바닥 면적이 30에 해당이 되더라도 수원의 양은 50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의 양이고요. 67번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하나씩 봐볼게요. 경종은 음향장치로 하여야 되고 사이렌은 음향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왜 안 되는데요? 이제 이런 접근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고, 사이렌은 음향장치를 하여야 되고 경종은 음향장치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이유를 모르겠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수 없다. 우리가 음향장치는 그냥 경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경종이라는 게 있고 지구경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전기 소방하실 때 나오죠. 주는 우리가 화재가 나면 수신기에서 울리게 하는 거예요. 수신기 직근. 그리고 지구 경종은 우리가 화재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지구,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 경종이에요. 즉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 직근에 설치돼야 되는 거니까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3번도 아니고. 그리고 4번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화재 신호랑 다른 신호랑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 장치가 우리 벨소리처럼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라. 그럼 4번이 일단 맞겠네요. 얘네도 다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피난기구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피난기구는 기본적으로 500, 800,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당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300은 일단 아니죠. 500, 800, 1000 중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이 어디에 해당될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얘가 10,000제곱미터라고 봤을 때 1000제곱미터마다 설치하면 10개인 거고 800이면 13개가 들어갈 거고 500이면 20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은 제외 조건을 무시했을 때요. 이게 20개가 들어간다는 건 위험할수록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도가. 그렇다면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이 위험한가를 고민해 보시면 답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노유자시설, 노인과 유아. 피난하기 어렵겠죠. 병원, 입원하신 환자분들 많을 거고 숙박은 자고 계신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숙지를 해보면 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숙박, 노유자, 의료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게 위락시설. 사람이 많잖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은 800제곱미터마다고 그 외에는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특고압의 전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분무 소화설비로 물분무 소화설비가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은 우리가 애초에 특고압 설비에 전기요 우리가 물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죠. 물을 못 쓰는 이유는 감전돼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얘는 감전이 안 되는 어떠한 공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물분무 설비는 다른 물 소화 설비에 의해 보다 신속한 소화를 보여주나?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리고 물분무 설비는 다른 물 소화 설비에 비해서 물의 소모량이 적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물 분무 입자 역시 3번이죠. 분무 상태의 물은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도성이 있고 비전도성이 있는데 전도성은 전기가 잘 흐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이 지금 감전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비전도성이 있나 보다,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모르니까 삼각형. 물분무 입자 역시 물이므로 전기 전도성은 있으나 전기시설물을 젖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신다면 얘도 고민이 될 법한데 답은 일단 3번이 되고요.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게 방금 전 문제에서요. 얘가 지금 10리터, 12리터, 20리터였어요. 이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입자보다 물 입자보다 작은 설비라고 생각을 하셔서 맞죠? 얘가 물을 적게 뿌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틀린 게 뭐냐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10리터 단위 면적당 그 유량이 되는 거잖아요. 분당 단위 면적당 10리터를 뿌리는데 그럼 스프링쿨러는 얼마를 뿌리냐? 우리 스프링쿨러 기본이 2.3m 수평거리로 보통 설계가 될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헤드를 코사인 45도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헤드 4개 사이의 이 면적이 약 10제곱미터 정도가 나와요. 그럼 우리 스프링쿨러 헤드의 표준 방사량은 80 lpm이거든요. 분당 80이잖아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으로 나누면 스프링쿨러는 같은 단위로 써보면 8리터 분당 제곱미터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물분무 소화 설비가 물을 더 많이 뿌려요. 같은 면적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가 보면 안 젖겠냐는 거죠. 당연히 젖고 물분무 설비는 물 소모량 더 많이 뿌린다니까 당연히 물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신속화 소화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전기에 쓰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 우리가 입자를 작게 해서 이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전기가 안 흐른다는 거죠. 물론 계속 뿌려서 물이 흐르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잘 안 하는 거죠.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수계 소화 설비의 펌프의 구경이 100mm인 유량계 한 개를 부착하고자 한다. 성능 시험 배관 이렇게 갈 거니까 유량계 하나 달자는 거죠. 다음 중 유량계 1차 측 개폐 밸브로부터 유량계까지의 배관 길이는 얼마인가?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흐르는 물이 충류 상태로 흘러야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건데 충류라기보다 와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밸브를 지나쳐 가면 물이 꼬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측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는 이 배관 직경의 8배, 즉 우리는 그거를 8D라고 부르고 계량기부터 후단 밸브까지 5D의 간격을 두고 하자고 하는데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원래 유량계의 회사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간격을 확보해줘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조사마다 다른 값이에요. 그리고 원리마다 다른 거죠. 이게 벤출이냐 오리피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나와버렸으니까 우린 제일 기본값으로 해당 구경에 앞에는 8D 즉 8배 뒤에는 5배의 간격을 개폐 밸브와 유량계 사이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0mm면 0.1m고 앞에 8D가 필요하니까 답은 4번 0.8m가 되겠네요. 앞뒤로 왜 필요하냐 그러면 뒤에 와류가 생겨도 앞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뒤에도 필요한 거고 앞에도 간격이 필요한 거죠.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고압식과 좀 확대할게요. 저압식이 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보통 저압식이 값이 x면 고압식은 그 2배예요. 알파처럼 됐는데 2x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스케줄이 80 이상이면 저압식은 40이에요. 이게 답이 틀린 거고 2번은 일단 모르니까 얘가 좀 예외거든요. 두시고 3번 이산화탄소는 1분 아니면 무조건 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얘도 지금 저압식인 것과 고압식인 것과 고압식이라고 안 써있지만 가로 안이 저압식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차이가 너무 안 나죠? 얘도 아닌 거죠. 헤드는 2.1 메가파스칼, 저압식은 1.05 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건 답은 2번인데 제 기억에 이 동간을 그 내압 압력을 규정하는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2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숙지해 주시고 답을 고르시면 좀 더 용이하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72번 제1석유류의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 탱크 및 포 방출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실기에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1석유류예요. 우리가 특수 인화물이라는 게 있고 사류 위험물 중에요. 먼저 사류 위험물 그 다음에 1류부터 갑자기 헷갈렸어.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있죠. 동식물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을수록 위험하고 뒤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류 위험물이라는 건 인화성 액체거든요. 그냥 기름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액체는 증발을 잘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창고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름 냄새가 꽉 차 있다면 담배 피면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 냄새가 별로 안 나면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증발을 한다는 게 결국 가스를 방출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1석유라는 건 지금 꽤 앞쪽에 있잖아요. 얘는 증발을 많이 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부상식과 원추형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부상식이라는 건 우리가 플로팅 루프 탱크 즉 FRT라고 해서 탱크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너무 증발을 잘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탱크를 만들어 두면 환기구를 통해서 다 증발해서 날아가니까 뚜껑을 덮어 놓자 얘가 이제 플로팅 루프가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 기름이 나가면은 이 뚜껑이 이렇게 내려오고 기름이 더 충전하면 이렇게 떠오르게 하자. 대신 증발을 못하게 뚜껑을 덮자 라고 해서 플루팅 또는 부상식 루프 탱크라고 하는 건데 얘가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여기를 비워 놓으면 증발해서 날아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실리콘 쏴서 그냥 막아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할 수 있도록 딱 붙인 건 아니고 고무가 이렇게 위아래로 마찰하면서 이동하는 거죠. 뚜껑도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애들은 콘 루프 탱크 원추형이다. 꽃갈콘 있죠? 과자 중에 이렇게 생긴 뚜껑으로 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석유를 담가놔도 얘도 이제 숨 쉬어야 되니까 왜냐면 숨 안 쉬면 이렇게 빼내면 여기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기구를 뚫어놔도 증발량이 얼마 안 되니까 요런 탱크를 쓰자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얘를 CRT, 즉 콘 루프 탱크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불이 나면 이 겉에 이렇게 나요. 이 실이 타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간은 뚜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콘루프 탱크라는 건 얘도 그냥 위에서 잘라서 보면 얘는 그냥 액체가 전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제 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얘 지금 불의 형상과 얘의 불의 형상이 달라요. 얘는 지금 포 소화 설비가 전체를 덮어야 되고 얘는 이 테두리만 덮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만 덮기 위해 우리는 굽돌이판이라고 하는 어떠한 판을 세워요. 옆에서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탱크가 옆면이 이렇게 있을 때 뚜껑이 이렇게 있겠고 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에 굽돌이판이라고 하는 판때기를 세워서 포를 여기만 붙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돌이판을 설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포소화 설비, 포 방출구는 특형밖에 없어요. 이제 CRT에다가 1, 2, 3, 4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FRT에는 특형밖에 못 쓰고 CRT에는 1, 2, 3, 4를 쓸 수 있거든요. 즉 알 수 있는 건 2번과 3번은 일단 답이 아니겠구나. 혹시 못 보셨을까봐 한번 보면 부상식 루프 탱크에는 특형밖에 못 쓰고요. 원추형에는 특형을 못 씁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석유류는 증발이 잘 되는 애니까 뚜껑이 덮인 탱크를 쓸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로서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 각 부분으로까지 수평거리 기준은 얼마여야 하는가? 우리가 연결살수 설비는 3.7m의 수평거리를 갖고 즉 헤드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거리가 3.7m까지 된다는 거죠. 스프링쿨러는 이 거리가 제가 너무 못 그리는데 2.3m가 제일 기본이죠. 연결살수 설비에는 연결살수 설비 헤드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네가 만약에 스프링쿨러 헤드를 쓰고 싶다면 스프링쿨러 설치의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3m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기준이 부족하죠. 지금 내화 구조인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때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얼마인가? 우리가 소형은 보행거리 20m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형은 이게 얼마냐는 거죠? 사실 이건 그냥 쉬우니까 그냥 한 번만 봐도 외우실 것 같은데 얘는 답이 30m거든요. 당연히 소형보다는 길 거고 2배가 안 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2배는 너무 멀죠. 사실 보행거리 40m라는 건 이거는 뭐 법이라던가 공학적 환산은 아니지만 수평거리 25m의 개념과 유사하거든요. 즉 옥내 소화전이 25에 40m인데 대형 소화기라고 해서 옥내 소화전보다 큰 거는 말이 안 되니까 30m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슉슉 넘어가는데 다음 중 분말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지 않는 밸브는 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번 봐볼게요. 클리닝 밸브 잘 몰라도 얘 청소하는 애구나. 분말 뿌리면 청소해야 될 것 같네요. 안전 밸브
우리가 분말을 날리기 위해서 가스를 쓰니까 기체를 쓴다는 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기체를 쓰는 설비엔 다 안전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배기 밸브 필요하려나 싶으실 수 있는데 가스를 쓰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럼 드라이 밸브, 우리는 어디에서도 분말 소화 설비 중에 뭔가를 말려야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래도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못 그렸네요. 다리가 있고 분말 소화 설비에 탱크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분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분말. 그러면 이 분말은 평상시에 가만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화재 신호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질소 같은 가스통이죠. 이건 불나는 가스가 아니고 그냥 미는 가스예요. 가압식 가스통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서 우리가 감지기가 작동하면 수신기에서 야, 너 열어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스가 이 분말 약재 저장 장치에 들어갈 거고, 그럼 그때 이 분말이 막 휘날려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정압 작동 장치가 있다는 거죠. 가스가 불자마자 나가면 이게 분말이 섞이기도 전에 가스만 나가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야 이 정압 작동 장치가 이 약재를 방출하는 밸브를 개방시켜서, 이게 우리가 방출 밸브 또는 뭐 주밸브가 되는 거죠. 약재를 이송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압 작동 장치가 동작을 한다는 건 이 약재 저장 장치가 압력이 오른다는 거니까, 진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 탱크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안전 밸브를 달아서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안전 밸브를 통해 가스를 배출해 주는 거고, 얘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여기 이제 이런 배관에 잔여 분말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청소해 주기 위해서, 여긴 지금 그림엔 가스통이 한 개지만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죠. 이 가스 배관에서 따가지고, 좀 뒤에다 연결해야겠네요. 평상시엔 잠겨 있는 아이인데 잔여 약재를 배출해 주자는 거죠. 왜냐면 분말 소화 약재라는 건 공기 중 습도와 만나면, 습기와 이 굳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청소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거의 쓰진 않지만, 그리고 청소를 해주고 나서 여기 이제 잔여 가스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압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좋으니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기 밸브도 하나 설치를 해주자는 거죠. 실제로 분말 소화 설비를 거의 안 쓰죠. 소화기 빼고는 청소 밸브 또는 클리닝 밸브라고 하고, 얘가 정압 작동 장치. 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실기에서. 배기 밸브, 이런 일단 구조고요. 제한 설비의 설치 장소에 따른 제한 구역의 구획에 따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렸죠.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될 거고 60m 직경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소방 설비는 3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프링쿨러에서 특수적인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일단 60m라는 건 제한에서 다 넘으면 안 되고 1000제곱미터도 넘을 수가 없고, 모든 설비는 기본적으로 한 개 층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기준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벌써 힘이 드는데 얜 그냥 암기거든요. 사실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사실 숙지가 안 됐다면 이거 보기가 어려운데, 자, 축업식의 경우 20도씨에서 압력이 2.5에서 4.2 메가파스칼 이하인 것은 압력 배관 탄소 강간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 이상을 사용한다. 일단 얘는 40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에서도 고압식은 80, 저압식은 40이었잖아요. 근데 이 압력이 지금 저압식과 비슷하잖아요. 얘도 40이 될 거고, 최고 사용 압력이 1.8배라고 하는데 이거 1.5배인데 이런 것까지 외우셔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방에서의 사람이 건드는 조작부는 0.8m에서 1.5m 이하기 때문에 0.5면 낮잖아요. 얘도 답이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간이 소화용구로서 능력 단위 2단위의 마른 모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자, 이제 끼워 맞추기 해볼게요. 우리가 소화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1단위, 2단위, 3단위가 많이 쓰죠. 즉 소화기는 이게 숫자가 1단위로 이동을 하는구나. 그 얘는 간이니까 1보다 작겠네요. 소화기보다 더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는 기본적으로 0.5단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2단위가 되기 위해서 4개는 있어야겠구나.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모를 경우에 딱 봐도 그냥 160리터라는 게 뭔가 되게 숫자가 거슬리지 않나요? 그래서 답은 50리터 내포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50ml인데, 그래도 2, 3, 4를 봐보자면 급수 배관 중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토너먼트라는 건 이런 식으로 헤드가 달린 거죠. 즉 메인에서 와가지고 모든 배관까지의 마찰 선실이 거의 동일한 걸 우리는 토너먼트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실이 매우 커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 보면 기본적으로 교차 배관이 이렇게 달리고 가지 배관이 이렇게 헤드를 쭉쭉쭉 설치를 하는데, 이 청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물을, 사실 청소는 안 하니까 물을 급하게 뺄 때라던가, 그래서 이 말단에다가 우리가 개폐 밸브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앵글 밸브를 많이 설치합니다. 앵글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앵글 밸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로 물이 나오는 거죠. 90도 꺾여서 설치를 하면 배수가 용이하니까 조작과 사용을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앵글 밸브를 개폐 밸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모르실까봐 앵글 밸브는 90도로 입구와 출구가 꺾여 있는 개폐 밸브를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는 헤드를 향하여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즉 교차 배관에서 뽁 나와서 가지 배관이 쭉쭉쭉쭉 가는데, 이때 이 기울기가 250분의 1 이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습식은 물이 계속 차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건식이라던가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이 차 있으면 동파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자동으로 배수되도록 기울기를 주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250대 1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건축 슬라브도 수평이 딱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좀 과한 기준이지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상수도 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75m 이상이 수도 배관에 호칭질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했을 때다. 제가 누군가의 땅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새집말 22번지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건물이죠. 애초에 우리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라는 건, 특히 상수도 소화전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외소화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행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전에서 우리가 수평 투영, 즉 이 지금 선이 140m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범위 내에 있냐 없냐를 살펴본다는 거죠. 상수도 소화전의 범위는 140m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숙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평 투영면이라는 건 어떠한 장애물도 무시하고 그냥 직선 거리만 보겠다는 거예요. GPS로 딱 찍겠다는 거죠.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